지난해 한국 무기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에 힘입어 한국은 중국마저 뛰어넘으며 세계 4대 무기 수출국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무기는 외신들에 많이 소개됐고 해외 군사 전문가들은 일제히 한국 무기에 대한 저마다의 견해를 담은 분석을 영상으로 편성하거나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가격에 이게 말이 돼?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맞습니다. 한국 무기는 이 가격에 말이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세계에 잘 팔리고 있는 거죠. 전 세계 자주포 시장의 5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K9 자주포를 예로 들면 대당 가격은 약 40억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탄약보급 장갑차인 K10과 세트로 팔아도 60억 원입니다. 물론 비싼 가격입니다. 하지만 K9과 경쟁하는 다른 자주포의 가격을 보면 절대 그런 생각은 들지 않으실 텐데요. K9 자주포에 대항하는 독일의 PGZ-2000 자주포의 대당 가격이 얼마나 하는 줄 아십니까? 자그마치 180억 원입니다. 물론 성능이 조금 나은 건 사실이지만 3배나 되는 가격만큼 성능에서 큰 차이가 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 많은 전문가들이 PGZ-2000을 한 대 살 돈으로 K9 자주포 3대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K9 자주포는 2010년 연평도 포격 사태 당시적 포탄이 떨어지는 상황에서도 대응 사격을 하면서 안정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반면에 PGZ-2000은 2016년 노르웨이 정부의 동계 필드 테스트에 참가한 2대가 모두 고장이 나서 중도 탈락해버렸습니다. 심지어 K9 자주포도 같은 테스트를 받았는데 가볍게 통과했습니다. 때문에 수많은 국가에서 현재 PGZ-2000보다는 한국의 K9 자주포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육상의 다른 무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값비싼 미국, 독일, 중국, 프랑스 등의 전통의 무기 강대국들 무기보다 우리 한국의 무기를 해외에서 많은 선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역시 싸고 질이 좋기 때문이죠. 그러면 과연 육상 무기만 그럴까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 군사력은 해상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농구에서 리바운드를 제압하는 자가 경기를 제압한다라는 말이 있다면 이 전쟁에서는 바다를 제압하는 자가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실제 그렇죠.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진주만에서 일본의 기습 공습을 당해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이후 미드웨이 해상 전투에서 일본을 압도하면서 전쟁의 승기를 잡았습니다. 매우 유명하니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해상 전투가 그리 강하다고 평가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이순신 장군이 남긴 한산도 대첩, 명량해전, 노량해전 등의 엄청난 업적과 또 그가 남기신 단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크고 작은 전투들을 생각해보면 한국의 해상 전투력은 굉장히 강력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의 해상 전투력이나 무적함대 스페인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미국에 대패하기 직전까지 일본의 해상 전투력은 세계 최고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는 세계 최고의 패권국인 된 미국 역시 태평양을 비롯해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바다를 오갈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의 패권국이 된 것이기도 하죠. 이에 도전하는 중국이 현재 남중국해를 시작으로 조금씩 그 세력을 확장하려 하지만 역시나 세계 최강대국 미국에 비할 바는 아닙니다. 그 정도로 이 바다라는 무대는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라면 다 한 번씩 탐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만큼 이 바다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재 이 바다에서도 우리 한국이 조금씩 영향력을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 노르웨이, 이집트,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수많은 국가들이 한국의 육상 무기를 사들인과 동시에 한국 무기는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소개됐다고 앞에서 말했는데 이와 함께 한국의 육해, 공해 모든 무기들이 현재 군사 전문가들을 비롯한 전 세계 외신들의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영국의 유튜버가 한국의 세종대왕함에 대한 이야기를 다뤘는데 이 내용에 외국인들이 한국의 해군력이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지금부터 영상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길이 165.9m에 폭 21.4m 경하 배수량이 7,600톤급의 이지스 방공체계를 도입한 우리 해군이 도입한 첫 번째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선체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과 비슷한 형상을 지녔지만 독자적인 설계로 제작되었는데요. 1996년부터 이지스의 방향을 둔 기초 설계에 들어갔고 1990년대부터 한국의 조선업은
많은 기술적 발전을 도모했습니다. 이에 미국 해군과 록히드 마틴은 긴가민가한 태도를 보였죠. 당시에도 한국의 조선업은 꽤 규모가 있었기 때문에 불신하지는 않았으나 한국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현대적 군함을 만든 적은 없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지스 체계, 우리 국민들은 그게 뭔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건조비에만 1조 원을 투자했다고 하니 한국 내에서도 저게 뭔가 싶은 반응이 흘러나왔었죠. 때문에 논란이 참 많았지만 초도함 세종대왕함이 2008년 12월 22일 취역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지금으로부터 약 2달 전 영국의 웨펀 디텍티브에서 13분짜리 세종대왕급 구축함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다루었는데요. 해당 내용을 살펴보자면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해군 자산 중 하나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이와 같은 등급의 함정을 3척 보유하고 있으며 2022년 7월에 4번째 함정을 진수했습니다. 또한 5번째와 6번째 함정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한국 해군의 가장 크고 전투 능력이 뛰어난 구축함입니다. 심지어 이 분야에서는 중국과 일본보다도 뛰어나죠. 또한 이 한국의 구축함을 분석하면 한국의 안보 문제에 다가갈 수 있는데 1970년 후반에 이르러 한국의 산업 역량과 경제 호황을 맞아 바다를 개방하는 것이 한국의 매우 중요한 문제였는데 이에 당시 한국 대통령은 자주국방에 대한 포부를 드러낸과 동시에 국내 해군의 첫 번째 KDX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첫 번째 단계로 KDX 원급으로 알려진 광개토 대왕급이 시작됐습니다. 또한 1998년 독도를 둘러싼 위기로 인해 한국 정부는 태평양 일대에서 역량을 강화하기로 결정했지만 IMF 외환위기 사태로 속도가 둔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2000년대 초반에 KDX 투급으로도 잘 알려진 충무공 이순신급 구축함을 취역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지스 구축함이 필요했고 결국 세종대왕급이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함인 세종대왕함이 2006년 5월 20일 건조되어 2007년 5월 25일 진수됐고 2008년 12월 22일 취역하였습니다. 이후 2번 함 율곡이, 3번 함 서해류 성룡함이 각각 2010년과 2012년에 취역됐으며 이후 추가로 3척의 함정을 발주했습니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기존 4기의 가스터빈 엔진으로 연비와 소음을 줄였고 선체 설계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급 구축함을 기반으로 하지만 더 많은 미사일을 수용하기 위해 약 10% 확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과 미국의 상대 구축함보다 32개 더 많은 수직 발사 시스템 셀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무거운 중국의 타입 055급 구축함보다 더 많은 미사일을 탑재하고 있기에 전문가들은 세종대왕급을 순양함으로 정의합니다. 실제로 미국의 타이콘데로가급보다 더 크고 전투력이 뛰어나고 세종대왕급과 알레이버크급의 선체 설계에 또 다른 차이점은 홀수섬 모양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의 인원은 약 300명이며 배의 길이는 165.9m 폭은 21.4m이며 표준 배수량은 7,650톤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10,000톤입니다. 또한 세종대왕급은 미사일 방어 능력 및 첨단 컴퓨터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이지스 전투 시스템 베이스라인 7페이지 1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지스 시스템 덕분에 세종대왕급은 북한 전역에서 발사되는 미사일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2009년 구축함은 북한의 미사일을 추적함으로써 그 능력을 입증해냈습니다. 또한 한국 해군은 이지스 베이스라인 9을 함정에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세종대왕급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탑재하게 되는 거죠. 더구나 세종대왕급은 홍상어 대잠전과 현무3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을 위한 48셀 K VLS 수직 발사체 궤도 갖추고 있습니다. 홍상어는 사거리 19km의 어뢰 탑재 미사일도 탑재하고 있고 위협구역에 도달한 후 소나 호밍 K745 청상어 어뢰를 투하합니다. K745 청상어의 항속거리는 9km이며 시속 45노트입니다. 또한 얕은 물에서 매우 효율적이죠. 또한 세종대왕급은 삼연장 어뢰발사관에서 K745 청상어를 발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NS-GPS TERCOM 유도 현무3 지상 공격 순항 미사일은 사거리가 각각 500, 1000, 1500, 3000km인 A, B, C, D형이 있는데 500kg의 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2죠. 또한 탑재된 RIM-116 RAM 근접 무기 시스템의 미사일은 수동 레이더 유도 기능과 스텔스 표적을 요격할 수 있는
적외선 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그들의 유효사거리는 9km 이상이며 최대 속도는 마하 2 이상입니다. 이 밖에도 127mm 62구경 MK45 머사 한 포는 은밀한 포탑을 가지고 있는데 발사 속도는 분당 40발입니다. 주포의 최대 사거리는 무려 37,000m입니다. 또한 골키퍼 근접 무기 시스템은 30mm 7연장 포로 수색 및 추적 레이더와 전자 광학 추적기, 레이저 거리 측정기를 하나의 포탑에 결합합니다. 이것은 30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으며 사격 통제 컴퓨터는 우선순위에 따라서 4개의 표적과 한 번에 교전할 수 있습니다. 골키퍼의 발사 속도는 분당 4,200발이며 최대 유효 사거리는 3km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종대왕급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자연스럽게 중국 구축함과 비교를 하는데 이때 군함이나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수 있을지를 함께 확인합니다. 또한 일본과도 자주 비교가 되는데요. 세종대왕급은 일본의 공고급, 아타고급, 마야급 구축함과도 비교해야 하는데 이것이 둘 다 림팩 훈련에 참가하고 동맹 정신으로 일본 전함과의 합동작전을 위한 훈련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북한이 탄도미사일 시험을 할 때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한국은 이지스함을 즉각 출동시키는데 세종대왕급은 처음에는 일본을 상대로 설계되었지만 공식 성명에 따르면 이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측에 대한 미국 주도 동맹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영국 유튜브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한국의 세종대왕급 구축함은 세계 수준이죠. 더구나 과거 한 군사 전문가가 본인의 블로그에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구축함이라는 주제로 세계 10대 구축함 순위를 매긴 적이 있는데 이때 일본, 중국, 미국의 함정보다 한국의 세종대왕급이 최고 수준이며 당당히 1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때 일본의 아키즈키 클래스가 10위, 중국의 타이보 12C 루양투 클래스가 9위, 영국의 타임-45가 8위를 차지했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영국으로 구성된 버뮤러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호라이즌 오리존테 클래스가 7위, 인도의 콜카타 클래스가 6위를 차지했으며 호주의 호바트 클래스가 5위, 중국의 타임-52D가 4위를 차지했고 일본의 아타고 클래스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미국의 알레이 버크 클래스가 차지했으며 1위는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인도까지 모든 전 세계 강대국들을 뛰어넘은 우리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차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순위가 나타나게 됐는지 자신의 견해도 전했는데요. 한국은 유럽과 미국의 조선산업과 경쟁하고 능가할 수 있는 거대한 조선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배들은 고작 2년 만에 건조됐고 만재 10만 1000톤의 거대한 배수량을 제공하는 세계 최대의 구축함입니다. 알레이 버크 설계를 기반으로 하는 이 제품은 순항미사일 방어에서 1500km 떨어진 지상 목표물 공격과 고강도 대잠전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으로 모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센서와 무기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세종대왕함은 앉은 자리에서 북한 해상과 수상 함대 및 영토 깊숙한 목표물을 모조리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강력한 온보드 레이더는 종종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추적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물론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보조 볼륨 검색 레이더가 없다는 것을 꼬집었지만 사실 이 세종대왕함은 해외 전투용이 아니라 본토 방어를 위한 것이고 굳이 작전상 필수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역시도 큰 단점이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얼마 전에도 중국이 더 크고 대단한 구축함 및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있어 이 순위가 바뀔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 역시 현재 계속해서 발전을 꾀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신경 쓸 문제는 아니고 배 건조 기술 자체는 우리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이기에 앞으로 한국의 바다는 점점 더 탄탄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은 최강 이지스함이라고 불리는 정조대왕함이 지난해 7월 28일 진수되었습니다. 앞서 언급된 세종대왕함과 율곡이 2함, 서해류성용함 3척이 도입되는 사업을 배치원이라고 불렀는데 정조대왕함은 배치2로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기존에는 경하 배수량이 6,700톤급이었다면 이번에는 처음으로 8,200톤급으로 바뀌었고 길이 170m의 최고 속도가 30노트에 달하며 이 역시 이지스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또한 VLS는 총 88셀로 해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과 현무스리 순항미사일, 홍상어 대잠 로켓, 해성 전술함대지 미사일 등을 장비할 수 있는 KVLS-1이 16셀, 함대지탄 도유도탄 등 대형 무장을 탑재한 KVLS-2가 24셀, 여기에 더해 SM-2, SM-3, SM-6를 적재할 MK-41 VLS가 48셀로 128셀의 세종대왕급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오히려 세종대왕급보다 VLS 차지 공간이 더 크고
셀 내부 용적이 2배가량 증가해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역시 우리나라에서 독자적으로 설계하고 건조했다는 점이 가장 놀라운 일이죠.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이 독자 기술력을 발휘해 이런 최첨단 강력한 무기를 설계부터 완성까지 해버리니 전 세계는 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해외 네티즌들은 영상과 블로그 내용을 보고 엄청나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방위 산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공동의 적을 기반으로 진정한 동맹을 맺고 감시 능력과 유능한 벙커 및 대량의 배회 탄약을 강화해야 합니다. 중국이 한국의 구축함을 보고 비슷하게 따라 만들었다는 소문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정답이 아닐 수는 있지만 한국 아니면 일본이었던 것 같아. 역시 중국은 최고의 모방 국가죠. 더구나 중국은 자신들이 따라했다고 절대 인정하지도 않아.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 근데 난 조금 놀란 게 있는데 10위 안에 미국의 주멀트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고 10위 안에 미국의 구축함은 단 한 척밖에 없다니 이건 좀 아이러니한데. 그런데 1위가 한국이라니 참 한국은 대단한 것 같아.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전쟁 그 자체야. 그쪽 배들이 리스트를 지배한 게 별로 놀랍지가 않아. 난 당신이 한국 배를 언급할 때까지 한참을 기다렸다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한국 배가 있다니 참 마음에 들어. 한국은 은근히 무시당하는 경향이 있어. 그 실력에 비해서 말이야. 아무래도 한국 전쟁 때문이 아닐까 싶어. 사람들은 아직도 그때의 한국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지금 한국은 미국에 가장 가까운 동맹국이고 미국이 가장 의지하는 동맹국인데 말이야. 한국 배가 1위라고? 정말 웃기다. 사실 군사 지식이 얼마나 부족한 건지는 웃기지도 않는다. 그리고 주멀트함은 대체 어딨냐고. 완전 최신형 배인데 말이야. 45형이 2위, 알레이버크함이 1위여야 하고 여기 있는 배 절반은 리스트에서 빠져야 한다. 정말 짜증난다. 가서 레고나 만들어라. 주멀트함은 제대로 된 전투함이라기보다는 시험대에 비슷하지. AI 조종 시스템이랑 레이저 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레일건 같은 걸 탑재했는데 확실한 기술은 아니지 않아? 한국의 세종대왕함이 1위라고? 너무 놀라운 걸. 난 당연히 일본이나 미국인 줄 알았는데 말이야. 한국의 수준이 이 정도로 올라왔다니 오마이갓. 한국의 KDX-3는 알레이버크의 업그레이드 모델이야. 비슷한 급이 아니라 알레이버크보다 조금 더 우월하다고. 그런데 1위 배는 한국 배가 아닌 것 같은데? 미국 국기를 달고 있잖아. 아니야. 한국계 맞아. 미국에는 KDX-3만큼 큰 배가 없어. 환태평양 해군 합동 연습 중이라서 미국 국기를 달고 있는 거고 말이야. 근데 난 좀 놀라운 게 리스트에 미국보다 일본의 배가 훨씬 더 많은 게 놀라운걸? 그리고 한국이 가장 좋은 구축함을 갖고 있다는 게 신선하다. 요즘에 중국이 계속해서 군대를 강화하고 해상과 육상 그리고 공군력까지 막강해지고 있는 상황에 한국도 그에 못지않구나.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말이야. 그러니까 미국이 그렇게 안다라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하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 천하의 미국이라도 동시에 여러 곳에서 발생하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고. 그러니 한국과 일본이 태평양 일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떨칠 수 있도록 미국도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다고. 저 배 역시 알레이버크를 기반으로 설계됐으니 말 다 했지 뭐.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KDX-3를 좀 많이 까는 것 같은데 스펙상으로는 가장 좋은 배 중 하나라는 명백하잖아. 게다가 탄도 미사일이랑 크루즈 미사일까지 있다고. 한국이 1위라니 말도 안 된다. 차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배라고 다를까? 한국은 별로 믿음이 가지 않아. 배가 두 동강 나고 자꾸 침몰하는 일본이나 중국 배보다는 훨씬 낫지 않아? 그리고 수치상으로 한국의 배 기술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한국은 모두가 인정하고 경제력만 뒷받침이 된다면 항공모함까지 거뜬히 건조시킬 국가란 말이야. 세종대왕함은 세계에서 가장 무장이 잘 된 구축함 중 하나인 게 분명한 것 같네요. 은밀하지만 아주 치명적일 것 같습니다. 세종대왕함이 1위라고? 좋은 배인 줄은 당연히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까지 좋은 수준인 줄은 몰랐어. 아주 놀라워. 구축함끼리 역할이 다른 걸 고려했을 때 세종대왕함의 스펙을 고려하면 정말로 좋은 배는 맞는 것 같아. 어떤 부분에서는 1위를 해도 손색이 없어.
그리고 한국 배는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진행 중이잖아. 스펙과 무기가 배의 전부는 아니다. 훌륭한 배는 역시 유능한 선장과 선원이 있어야 가능한데 한국은 그것도 충족하는 거야. 그런데 네 말대로라면 선원은 어떻게 측정할 거야? 무엇을 기준으로 두고 무엇을 기반으로 그 실력을 측정할 수 있는 건데 해군 연습에서 누가 더 높은 점수를 받았나 보면 되지 않을까? 매년 여름 미군이 하는 환태평양 해군 합동훈련 모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네. 그런데 환태평양 하군 합동 연습은 2년마다 하는 거고 모든 국가가 참가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걸 기준으로 하면 전혀 불공평하다고. 중국의 구축함을 보니까 왠지 모르게 짜증이 나는데 누가 봐도 알레이 버크함을 베낀 게 뻔히 보이잖아. 한국처럼 인정을 하면 미국도 기대하면서 지켜볼 텐데 이건 뭐 인정도 하지 않고 정말 끔찍하고 짜증나. 이리한 한국 배는 그냥 미국의 알레이 버크랑 조금 다르기만 한 거 아니야?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